박 부장 계산은 틀린 적이 없지. 38년 동안 그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장 잔액 847만 원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처음으로 틀렸다는 것을. 이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봄 서울 노원구. 박정호는 회사 관리부장실 책상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38년간 쌓아온 숫자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예금 2억 3천만 원, 아파트 매매가 11억 5천만 원, 총 자산 15억 6천만 원.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숫자판 위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38년간 회사 살림을 관리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월 생활비 300만 원 12개월 30년. 10억 8천만 원. 충분해. 충분하고도 남아. 박정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산에는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었습니다. 박정호는 숫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관리부장으로 38년을 일하며 급여, 세금, 비용, 인건비를 한치의 오차 없이 관리했습니다. 월말 결산이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1원까지 찾아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박 부장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숫자는 박 부장이 최고지. 그는 그 말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정확하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설계 역시 계산으로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 일주일 전 박정호는 아내 이순자와 함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11억 5천에 내놓겠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세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서울 떠나서. 괜찮아. 계산해봤어. 전원주택 사고 남은 돈으로 30년은 거뜬해. 박정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이미 완벽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북 진안 산골, 땅 포함 3억짜리 전원주택 구입. 남은 돈 12억 6천만 원으로 노후 생활. 월 300만 원 지출, 연 3,600만 원. 30년 후에도 1억 8천만 원 남음. 완벽한 계산이었습니다. 2달 뒤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박정호는 통장에 찍힌 11억 5천만 원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8년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전북 진안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진안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작지만 아담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엔 텃밭을 가꿀 공간이 있었고 뒤편엔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공기 좋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정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편하게 살자.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박정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계부를 썼습니다. 38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3월 생활비 285만 원, 4월 생활비 310만 원, 5월 생활비 295만 원. 예산 범위 아니야. 문제없어. 박정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예상하지 못한 항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35만 원, 보일러 수리비 80만 원, 마을 공동 작업 비용 20만 원.
박정호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찔렀습니다. 이건 항목에 없던 건데. 아파트에선 관리비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따로였습니다. 수도, 전기, 난방, 수리, 청소. 하나하나가 별도 비용이었습니다. 7월엔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수리비 120만 원. 8월엔 지붕에서 빗물이 샜습니다. 방수 공사비 250만 원. 이 정도는 괜찮아. 예비비가 있으니까. 박정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마을 도로 포장 공사해야 하는데 집집마다 3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300만 원요? 예. 우리 마을 사람이면 당연히 내야죠. 박정호는 당황했습니다. 도로 포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시골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다음 주까지 내셔야 합니다. 이장은 쿨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박정호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2월 지출 계획에 300만 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엑셀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38년간 그를 배신하지 않았던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지? 박정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 11억 2천만 원. 1년도 안 돼서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계산이 틀릴 리 없어. 내년부턴 괜찮을 거야. 박정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원주택의 마당이 보였습니다. 텃밭, 나무,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엔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300만 원, 250만 원, 120만 원, 80만 원. 계산에 없던 숫자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정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38년간 숫자를 다뤄왔어.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호의 계산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박 선생님, 우리 마을은 원래 그래요. 이장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박정호는 38년간 회사에서 원래 그래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엔 규정이 있어야 했고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규정 없는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골 생활 1년 차, 이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관엔 이미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박정호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네. 이장이 손짓했습니다. 박정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시작되자마자 산으로 갔습니다. 김서방, 자네 집 담장이 우리 밭 쪽으로 넘어왔어. 당장 허물어. 뭔 소리야? 원래 거기가 경계선이었어. 아니야. 20년 전부터 저기가 경계였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정호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 지적도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한 경계가 나와 있을 텐데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정호를 쳐다봤습니다. 이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긴 서울 아니에요. 지적도가 뭐 그리 중요해요? 사람 사는데 정 봐가면서 사는 거지. 박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게 문서로 해결되었습니다. 계약서, 증빙, 결제.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서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손주 대학 들어갔는데 축의금 안 내실 거예요? 네. 축의금요? 우리 마을은 원래 집집마다 10만 원씩 내요. 안 그러면 인심 없다고 소문나요. 박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손주를 본 적도 없는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인데. 박 선생님, 너무 깐깐하시네.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박정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깐깐하다고?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말한 건데. 그날 저녁 아내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 별로였어. 박정호는 짧게 대답하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2월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로 공사비 300만 원. 이웃집 아들 결혼 축의금 10만 원. 할머니 손주 대학 축의금 미지급. 마을 회관 보수 분담금 50만 원. 이게 다 뭐야? 예상하지 못한 항목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서울에선 이웃과 인사만 나누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경조사, 공동작업, 분담금. 모든 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그냥 마을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될까? 안 돼. 이건 계획에 없던 지출이야. 이러다간 예산이 무너져.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차 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뒤편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왔습니다. 텃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심어놓은 상추, 고추, 토마토가 모두 뜯겨나갔습니다. 박정호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멧돼지 피해 신고합니다. 보상해 주셔야죠. 담당자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보상은 농업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생님은 취미로 텃밭 하신 거죠? 그럼 전 어떡하라고요? 개인이 울타리 치셔야죠.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호는 울타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또 계획에 없던 지출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 순자가 넘어졌습니다. 마을 공동 작업을 하다가 경사진 논둑에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박정호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전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는 정형외과가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 30분. 응급실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2주 정도 깁스하고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비 85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박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다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2년간의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1년차 4,800만 원, 2년차 5,200만 원, 계획보다 매년 1,500만 원씩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 10억 2천만 원. 이 속도면 20년밖에 못 버텨. 박정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이 맞았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혹시 이 근처에 일자리 같은 거 있을까요?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 선생님, 나이가 70인데 무슨 일자리를요? 뭐든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벌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가끔 공공근로 모집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뒤 박정호는 면사무소 공공근로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우선이라서요. 담당 공무원의 말에 박정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준호야.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어요. 박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사업 망해서 연락이 안 돼요. 채권자들이 저한테 돈 갚으라고 난리예요. 얼마나 되는데? 3억이요, 아버지. 박정호는 차를 길 한쪽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 파산해요. 집도 날아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준호 일 어떡하지? 순자도 눈가가 붉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도와줘야죠. 3억이야. 3억. 박정호는 머리를 감쥐었습니다. 통장엔 10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억을 빼면 7억. 남은 인생을 7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억 300만 원 19년. 19년 90세까지밖에 못 버텨.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은행에서 3억을 인출해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산이 틀렸어. 내 계산이 완전히 틀렸어. 38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던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 다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7억 2천만 원. 화면을 보며 박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계산에 넣을 수 없는 변수들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박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옆에서 아내의 잠든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7억, 19년, 90세.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아버지, 또 돈이 필요해요. 6개월 만에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되는데? 8천만 원이요, 아버지.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7억 2천만 원. 8천을 빼면 6억 4천. 준호야, 아버지도 이제 한계야.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전화는 끊겼지만 그 말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엔 둘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면 우리가 무너져. 그래도 아들인데.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전에 3억 줬어.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근데 또야. 또.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어떡하라고요? 파산하면 그 집은요? 손주들은요? 박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노후도 중요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해. 지금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텨.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정호는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7억 2천만 원.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엔 15억이었는데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3년 만에 박정호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만약 아들에게 8천을 준다면 6억 4천. 남은 인생 30년 연 평균 지출 4,500만 원 기준 13억 5천 필요. 부족액 7억 1천. 7억이 부족해.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정호는 현관에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차를 마시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8천만 원만 주시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박정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6개월 전에도 똑같은 말 했어. 그때랑 달라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넌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더라.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 파산 신청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파산요? 그럼 제 인생은요? 박정호는 침묵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 맞아요? 돈이 저보다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아버지는 평생 숫자만 보셨잖아요. 사람은 안 보시고. 준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보낼 거예요?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틀렸다기보단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난 현실적인 거야. 현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정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엔 갓난아기 준호가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엔 초등학교 입학식. 준호가 교복을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우리 노후를 지켜야 해. 그게 현실이야.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내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박정호가 달려갔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진안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은 전주였습니다. 병원까지 1시간. 박정호는 구급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혈전용해제 투여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 그 후엔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입원비와 치료비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재활은 별도고요. 2천만 원.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이야기 더 나누시죠. 의사가 떠났습니다. 박정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순자. 40년 인생의 동반자.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7억 2천만 원. 아들에게 8천을 주면 6억 4천. 아내 치료비 2천을 쓰면 6억 2천. 남은 돈 6억 2천.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병실 간이 침대에서 박정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 순자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호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밤의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모니터 경보음만 간간히 울렸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박정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앞으로 재활이 중요합니다. 재활은 어디서 받나요? 전주에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 집중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3개월요? 네. 비용은 월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박정호는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 3개월 900만 원.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진안에서 전주까지 매일 왕복하시기 힘드실 테니 전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처요? 네. 병원 근처 원룸이 월 50만 원 정도 합니다.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총 1,050만 원 추가. 박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순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왜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돈 많이 들죠?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가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연락했어요? 박정호는 침묵했습니다. 연락해요.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됐어요. 우리 돈 다 쓰고 아들한테 빌면 되죠, 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주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38년 전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85만 원.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잘 모으면 평생 걱정 없겠지. 그래서 모았습니다. 38년간.
하지만 지금 15억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3년 만에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돈 7억 2천, 아내 치료비 2천, 아들 긴급 지원 8천, 남는 돈 6억 2천. 6억 2천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틀린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정호 고객님, 지난 전원주택 매물로 내놓으신 지 3개월째입니다. 아직 문의 없습니다. 가격 조정 고려하시겠습니까? 박정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억에 산 집을 3억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호입니다. 아, 박 선생님. 문자 보셨죠? 가격을 얼마로 낮춰야 팔릴까요? 부동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억 5천 정도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억 5천이요? 5천만 원 손해잖아요. 요즘 전원주택 시장이 안 좋아서요. 그나마 그 가격이면 빨리 나갈 겁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 5천으로 내려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5천만 원 손해. 계산에 없던 손해. 그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38년간 한치의 오차 없이 계산해온 인생. 하지만 노후는 계산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순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7억, 6억, 5억.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계산이 틀렸을 때라는 것을. 여보, 서울로 돌아가요. 박정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재활치료 2주 차였습니다. 왼쪽 팔은 아직 어색했지만 말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서울요? 갑자기 왜요? 전원주택 팔렸어. 2억 5천에.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손해본 거네요. 응.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 재활치료비 마련해야 하고 서울이 병원도 가깝잖아.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꿈꿨던 전원 생활. 하지만 그 꿈은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달 뒤 박정호 부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아파트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사람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북구 미아동 빌라 2층,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60만 원짜리 방 2칸짜리 집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짐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주차 공간도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살아야지. 어쩌겠어. 박정호는 짐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38년간 함께한 동료. 현재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전원주택 매각금 2억 5천. 남은 예금 6억 2천. 총 8억 7천.
월세 보증금 차감 1천만 원. 실제 사용 가능 금액 8억 6천. 박정호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월 생활비 200만 원 전원주택보다 축소. 순자 재활 치료비 월 80만 원 6개월 예정. 기타 예비비 월 20만 원. 총월 지출 300만 원. 8억 6천 나누기 300만 원 약 28년. 28년 98세까지. 박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보다 2년 줄었습니다. 하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미아동은 노원구와 달랐습니다. 골목이 좁았고 재래시장이 가까웠습니다. 시장을 지나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사과 한 봉지 가져가세요. 싸게 드릴게요. 얼마예요? 10,000원에 드릴게요. 다른 데는 15,000원이에요. 박정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10,000원. 한 달 예산에서 빠듯한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새로 이사 오셨죠? 얼굴이 낯설어요. 네, 어제 왔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서비스예요. 첫 손님 할인. 할머니는 사과 1개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박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우리 동네 사람인데. 박정호는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정호는 사과 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문득 지난 마을에서 경조사 축의금을 내라고 했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깐깐했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사과를 씻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장 할머니가 사과 하나 더 주셨어. 그래요? 친절하시네. 응. 여긴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순자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박정호는 멈칫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정호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일자리 같은 거 있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70이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가능하세요. 지금 모집 중인 게 환경미화원이랑 급식 도우미인데요. 환경미화원은 뭐 하는 건가요? 공원이랑 거리 청소하시는 거예요. 주 3회 하루 3시간. 한 달에 27만 원 받으세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8년간 관리부장을 했던 사람이 거리 청소를 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2주 뒤 박정호는 형광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박정호입니다. 나는 김철수요. 잘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공원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는 것. 하지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3시간 일하고 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쟤 때문에. 당신 잘못 아니야. 박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전엔 뭐 하셨어요? 회사 관리부장 했습니다. 오, 그럼 대단하셨네요. 근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죠 뭐. 나도 퇴직금 다 날리고 여기서 일해요. 퇴직금을요? 응. 아들 사업 자금 대줬다가 다 날렸어요. 박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나다. 아버지. 잘 지내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 죄송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 아니에요. 제가 철없었어요. 박정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8천은 못 줘.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혼자 해결했어요. 해결했어? 네. 파산 신청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려고요. 박정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재활치료 잘 받고 있어. 제가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박정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 앉아라. 세 식구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무 계산만 했어.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가 깨달았어. 인생은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는다는 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정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는 내 인생,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내 아버지.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뒤 박정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9월 수입. 마이너스 환경 미화원 급여 27만 원. 메모 김철수 할아버지와 점심 같이 먹음. 좋은 사람. 9월 지출. 생활비 180만 원. 순자 재활 치료비 80만 원. 메모 순자 왼팔 많이 좋아짐. 다행. 박정호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뒤 순자의 재활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뭐라도 해야겠어요. 뭘? 아르바이트라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쉬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잖아. 괜찮아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순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찾아보자. 일주일 뒤 순자는 동네 분식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 한 달에 50만 원. 처음엔 걱정했지만 순자는 잘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보, 사장님이 오늘 김밥 싸주셨어요. 그래? 응. 우리 저녁으로 먹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박정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치? 사장님이 잘하셨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박정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엑셀 파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12월 수입, 환경 미화원 27만 원, 순자 분식집 50만 원, 총 수입 77만 원, 12월 지출, 생활비 180만 원, 순자 재활 유지 치료 20만 원, 총 지출 200만 원, 적자 123만 원. 하지만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에 빠졌을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적자는 줄일 수 있어. 우리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연말 박정호는 김철수 할아버지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선생, 올해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나도요. 여기서 일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내년에도 같이 일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커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 15억을 가지고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 하지만 지금 그의 통장엔 8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세 빌라에 살며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박정호는 노트북을 열어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 인생 재계산. 그리고 첫 줄에 적었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다. 박정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2년이 흘렀습니다. 박정호는 여전히 형광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72세가 된 지금도 미아동 공원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박정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단풍도 예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후회 안 해요? 관리부장까지 했는데 이렇게 청소하는 거. 박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처음엔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박 선생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땐 표정이 굳어 있더니. 그랬나요? 응. 근데 지금은 웃는 얼굴이 좋아요.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박정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뭐해?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제 시장에서 두부 싸게 샀거든요. 박정호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 어땠어요? 별일 없었어. 단풍 낙엽 좀 쓸었지. 그래요? 저도 오늘 분식집에서 손님 많았어요.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박정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정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재 자산 2년 뒤. 예금 잔액 7억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1천만 원. 월 수입. 환경 미화원 27만 원.
순자 분식집 50만 원. 총 77만 원. 월 지출. 생활비 150만 원 절약 노력. 기타 30만 원. 총 180만 원. 적자 103만 원. 하지만 예금 이자 수입이 월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 흑자 17만 원.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균형을 맞췄어.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야 왔니?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박정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 받아서요. 준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내복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입으세요. 두 분 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야.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박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38년간 일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박정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전 한 달도 힘든데.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넌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그거면 됐어. 준호가 돌아간 뒤 박정호와 순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빈곤율 40% 돌파 노후 준비 시급. 박정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저 40% 안에 들어가나?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린 괜찮아요. 우린 서로 있잖아요. 박정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린 괜찮아. 다음 날 박정호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박정호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재무 상담 봉사 같은 거 있나요? 재무 상담이요? 네. 저 38년간 회사 관리부 일했거든요. 노후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마침 노인 재무 상담 봉사자 모집 중이에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박정호는 복지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첫 상담자는 6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은퇴하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서요. 자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퇴직금 2억하고 예금 8천 정도요. 박정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월 생활비는 얼마나 쓰시나요? 한 300만 원 정도요. 박정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생활비 수준이면 7년밖에 못 버티세요. 상담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박정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먼저 지출을 줄이셔야 해요. 200만 원 정도로.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노인 일자리요? 네.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벌면 큰 도움 돼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박정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환경미화원 일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상담이 끝난 뒤 복지관 직원이 박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상담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다른 상담자들은 너무 이론적인데. 박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몇 달 뒤 박정호는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재무 상담을 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세금 5천 있는데 월세로 바꿀까요? 박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월세로 바꾸면 매달 빠져나가요. 전세 유지하세요. 그럼 생활비는요? 기초연금 받으시죠? 네. 그걸로 생활하세요. 그리고 복지관 무료 급식 이용하시고. 할머니는 메모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박정호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박정호는 7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순자가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오후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박정호는 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73년 살았네. 그러게요. 빨라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순자가 웃었습니다. 몰라요. 하늘이 아시겠죠? 박정호도 웃었습니다. 그래.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저녁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세 식구가 촛불을 켰습니다. 아버지, 소원 빌으세요. 박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작은 행복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준호와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박정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노후에 대해 배운 것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1.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변수투성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해도 예상 밖의 일이 생긴다. 2. 사람이 답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다. 아내, 아들, 친구들. 3.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관리부장이 청소부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4. 작은 수입도 소중하다. 월 27만 원도 1년이면 324만 원이다. 5. 나눌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경험을 나누면 그게 또 다른 자산이 된다. 6.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아프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7. 오늘을 살아라. 10년 뒤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라. 박정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했느냐다.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여느 때처럼 형광조끼를 입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선생, 오늘도 화이팅! 김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박정호는 빗자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이 인생도. 박정호는 15억으로 시작해 8억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삶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박정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